안녕하세요. 그대의 서점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황태자비 납치 사건이 두 번째로 넘어가고요. 11번째 시간입니다. 납치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 대 국가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나카는 한성공사관 전문을 읽고 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과거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이 4장의 전문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다나카는 먼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야마자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쿄대학교 부근의 이자카야에서 만난 야마자키는 자신이 유력한 증거를 찾아 전해주어서인지 황태자비 납치 사건에 대해 마치 수사관과 같은 관심을 쏟았다. 야마자키는 청주가 담긴 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때? 도움이 됐나? 물론이야. 설마 당장 납치범을 잡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겠지? 그렇지 않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역사적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 왜 그렇지? 납치범들은 자범이 아니야. 그렇다고 어떤 단체나 기관 혹은 정부의 비밀기관이 연출한 것 같지도 않단 말이야. 개인적인 범행이라 이건가? 그래. 그러나 지금 드러난 두 사람의 범행 동기는 역사적이란 생각이 드네. 그 둘의 관계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듯하고 이런 사건은 처음일세. 그자들의 목적이 뭐야? 요구 조건은 없어? 없어. 아니 있겠지만 우리가 밝혀내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 영원히 못 밝혀내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황태자비가 납치되었는데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태평양에 가라앉는 게 낫지. 문제는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밝혀내느냐 하는 것이지. 외무성에서 그 4통의 전문을 읽다 보니 이 사건은 어쩌면 역사적 보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네도 그렇게 느꼈나? 그래, 한국인들의 보복, 윈비 시해에 대한 보복 말이야. 그 전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럴 법도 하지. 너무했더군. 뭐가 말인가? 글쎄, 뭐라고 해야 할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너무나 다르다는 느낌 말일세. 그것을 후진성이라고 해야 할지 국민성이라고 해야 할지.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그 전문에 있었지 않나. 술에 취한 한 낭인이 쫓아오자 100명이 넘는 시위대, 그것도 궁궐을 지키는 정예군이 그렇게 도망을 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아무리 약소국이라 해도 우리나라의 깡패가 일국의 왕의 어깨에 손을 얹고 왕세자의 목덜미를 잡아 팽개칠 수 있는 건가? 병사들이 다 도망갔으니. 야마자키도 마음이 편치 않은 모양인지 뒤를 흘렸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한국에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었나? 누가 사과를 하겠나? 사과를 받겠다는 사람들도 없는 터에. 다나카는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납치범은 사과를 받으려는 것인가? 그러나 다나카는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무나 오랜 옛날 일이었다. 그런데 전문이 중간에 왜 끊겼지? 끊기다니? 중간이 없어졌잖아. 435호가 없던데? 아, 그건 내가 볼 때부터 없었어. 원래 없는 걸까? 원래 없을 리가 있나. 한성에서 타전했으니 일단은 외무성에 있었겠지? 아마 거기에는 극비 중에 극비 내용이
들어 있었을지도 몰라. 누가 빼냈거나 외무성에서 관리하는 거겠지. 만약 외무성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누가 볼 수 있지? 핵심 중에 핵심이지. 학자나 언론인은 물론이고 총리나 장관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볼 수는 없을 거야. 다나카는 총리실의 친구가 외상조차 외무성 직원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따돌림을 받는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래? 그럼 이 나라는 도대체 누가 이끌어 나가는 건가? 글쎄, 그 전문을 관리하는 자들이 이끌고 나간다는 얘기인가? 지금 되어가는 꼴을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지금 되어가는 꼴이라니? 저 따위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놓은 걸 보게.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니. 그럼 자넨 왜 나서서 말리지 않나? 그 저변에는 거대한 힘이 자리하고 있어. 그런데 나같이 힘없는 학자가 무얼 할 수 있겠나. 반면 그들의 논리는 점점 힘을 얻고 있으니. 그런데 그 없어진 전문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아마 매우 극단적인 내용일 거야.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사관의 전문이 멸실되는 일이 종종 있나? 없지. 이건 유례가 없는 경우야. 태평양 전쟁 때 끔찍한 기록들도 모두 보존되어 있는데 말이야. 그래? 다나카는 야마자키의 말대로 지금 외무성에서 감추고 있는 전문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납치범들의 범행 동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다나카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외무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열람자 명단과 함께 그 없어진 전문을 찾아야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황티자비의 안전을 앞세워 수색영장을 청구한다면 발부될 가능성도 있었다. 다음날 다나카는 출근하자마자 수사부장과 함께 경시총감을 찾아갔다. 경시총감은 경시감을 불렀고 다시 경찰 수뇌부의 회의가 시작되었다. 다나카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차근차근 보고했다. 그래서 외무성을 압수수색하자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경시총감은 깊은 신음을 토해냈다. 압수수색 대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떻겠나? 그것도 가능하지만 외무성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사건이 왜곡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납치범을 못 잡는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지만 납치범만 잡으면 우린 그만이지 않나? 그러기 위해선 우선 범행의 동기라든지 그 외에도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아. 자네도 생각해보게. 납치범 중 한 명이 일단 한국인으로 밝혀지고 나서 우리 대사가 항의도 하고 형사대가 한국에 나가 있어.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데 갑자기 외무성을 압수수색하면 꼴이 뭐가 되겠나? 영장이 나올 리도 없고 그 전에 우리 모두 이거야. 경시총감은 손을 목에 갖다 대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수사관이란 실제적 진실을 밝혀야만 수사를 완료하는 것 아닙니까? 자넨 아직 경찰의 한계를 모르는군. 경찰은 검찰과는 달라. 자네 김대중 납치 사건 생각나나? 그 사건 때 말이야. 김대중의 측근이던 김경인이 납치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김대중과 친한 중의원 자치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어. 김대중이 납치된 지 불과 10분이 지났을 시점이었지. 자치위원장은 물론 총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하지만 경찰이 호텔로 나간 건
사건 발생 후 3시간이 지나서. 그것도 경시청 형사들이 나간 게 아니고 인근 파출소에 경찰관 2이 나갔어. 비상검문은 납치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지. 왜 그런지 아나? 그게 바로 경찰의 한계야. 경찰의 한계. 다나카는 이 말을 곱씹었다. 외무성엔 내가 협조를 요청하겠네. 극비리에 말이야. 다나카는 그렇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일단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이상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총감님, 외무성의 열람자 명단 외에 없어진 전문도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을미사변 당시 한성공사관에서 외무성으로 보내온 제435호 전문 말입니다. 다나가는 전문의 번호를 강조했다. 알겠네. 그 정도에 뭐가 어렵겠나. 회의를 마치자마자 경시총감은 외무성의 사무차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일본의 행정기관은 정치인인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사무차관이 있지만 내각제하에서는 장관이야 언제라도 왔다 가는 존재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차관이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협조에 대한 결정은 계장, 과장, 국장의 라인을 거쳐 사무차관이 최종적으로 결재한다. 점심을 겸해 외무차관을 만나고 온 경시총감은 몇 장의 문서와 열람자 명단을 꺼내왔다. 그리고 그것을 다나카에게 건네주면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여기에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있다는 말이지? 네. 다나카는 짤막하게 대답하고 문서를 훑었다. 짐작대로 문제의 435호 전문은 없었다. 435호 전문은 없군요. 그건 없다고 하더군. 태평양 전쟁 때인지 그 이후인지 없어졌다고 했어. 그러면서 설마 그 전문 한 장이 없다고 범인을 못 찾겠냐고 하던데. 어때? 과연 여기에 범인의 이름이 있을까? 추리가 맞다면요. 다나카는 그다지 밝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다. 틀림없어. 자네의 추리가 틀린 적은 없었으니까. 수사부장이 다나카의 기분을 달래려는 듯 너스레를 떨었다. 부장님이 이 사람들의 신원을 모두 추적해 주세요. 이 가운데 한국인이 있다면 그가 바로 범인입니다. 혹시 일본인으로 위장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오래전에 귀화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클 겁니다. 신원 조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알겠네. 그거야 문제도 아니지. 다나카는 착잡한 심정으로 경시청을 나왔다. 이제 범인 체포는 시간 문제였지만 어딘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다나카는 기나긴 추적 끝에 범인을 더듬어 이제 검거 직전까지 왔건만 외무성이 끝까지 문서를 공개하지 않자 못내 아쉬웠다. 생각해보면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추리였다. 모두가 소홀히 하던 검문 일치의 분석에서부터 공범 김민우가 썼던 소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추적이었다. 그러나 외무성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은 못내 아쉬웠다. 어쩌면 그 비밀이야말로 범인의 직접적 범행 동기였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다나카는 직감적으로 납치범이 검거되면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변질될 것을 예감했다. 물론 납치범을 잡고 황태자비를 구해내는 것이 당장의 시급한 현안이기는 하지만 다나카로서는 실제적 진실의 파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었다. 도대체 납치범은 어떤 사람이기에 외무성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며 왜 김인우를 찾아갔을까? 다나카는 아쉬움과 갑갑함을 견딜 수 없었다.
마사코는 다시 한번 탈출 결심을 굳히며 하룻밤을 보냈다. 그동안 탈출의 최대 장애였던 신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제 실제로 탈출하는 일만 남은 것 같아 흥분이 되었다. 긴장한 채 탈출 계획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초조해하던 마사코는 막상 운동 시간이 다가오자 망설여졌다. 어쩌면 범인의 심리전에 자신이 말려든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납치범이 운동화를 준 것은 자신이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또한 자신의 탈출 시도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하던 마사코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마음 한구석으로 납치범이 자신의 탈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일국의 황태자비를 납치한 극악무도한 납치범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를 따져보고 있다니 마사코는 자신이 수치스러웠다. 마사코는 새삼스럽게 납치범과 납치된 여인의 심리적 관계에 대한 세간의 논쟁이 떠올랐다.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고개를 저으면서도 마사코는 그 태산 같은 묵직함으로 은연중 자신을 압도해 오던 납치범을 떠올렸다. 마사코는 납치범이 쳐놓은 그물 안에서 불안에 떨며 탈출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새처럼 느껴졌다. 납치범에게는 확실히 탈출을 만료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탈출하려는 의지를 무력하게 만드는, 또 시도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시도한다 해도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다. 마사코는 어이없게도 납치범이 자신에게 결코 무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있었다. 마사코는 납치범에 대한 자신의 혼동스러운 느낌에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마사코는 이윽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탈출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후 3시, 납치범은 정확하게 문을 열었다. 마사코는 무표정한 얼굴로 방을 나섰다. 납치범은 역시 어디론가 사라졌다. 납치범이 자신을 어디선가 숨어 지켜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마사코의 생각은 바뀌고 있었다. 납치범은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무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디론가 피해주는 것이라고 바뀌었던 것이다. 마사코는 곧장 길이 있는 쪽을 향하여 걸었다. 운동을 하는 듯 보여 범인을 안심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런 속임수를 쓰기는 싫었다. 아니 천천히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산길이 가까워질수록 자꾸 걸음이 빨라지는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이윽고 산길의 입구에 이르자 황태자비는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다. 역시 납치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산길에 접어들자 마사코는 있는 힘껏 뛰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생각한다거나 도중에 결심을 바꾼다거나 할 수도 없었다. 오직 달리는 것만이 마사코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었다. 다음 순간 구비를 돌자마자 마사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서 버리고 말았다. 송아지만한 개 2마리가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입을 벌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맹견들의 모습에 마사코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중 한 마리가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마사코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뒤로 돌아서 달아나면 바로 쫓아와 덤벼들 것 같자 마사코는 극도로 다급해져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마사코의 고함 소리에 개는 마사코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욱 흥분해 날뛰었다. 뒤에 있던 다른 한 마리도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덤벼들 자세였다. 마사코는 더욱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검은 개가 마사코를 향하여 고개를 낮춘 채 뛰어오르려는 순간
멀리서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맹견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에게 훈련이 잘 되었는지 거짓말처럼 온순해졌다. 바로 납치범이었다. 놀라겠군요. 먼저 말해드려 했지만 그것보다 탈출을 시도해보는 것이 당신이 탈출을 단념하는 데 좋을 것 같았소. 당신은 내 허락 없이 산정으로부터 50m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니 말이오. 적외선 감시장치가 되어 있소. 마침 내가 즉각 경보를 들었으니 망정이지. 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저 맹견들이 그냥 있지 않았을 거요. 마사코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떨었다. 이런 대비를 해두었는지도 모르고 범인이 자신의 탈출을 은연중에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스스로가 부끄럽고 또 막무가내로 탈출하려 했던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게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저녁 식사를 가지고 온 납치범은 마사코의 기색을 살폈다. 마사코는 범인이 식사를 두고 나가려 하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가시돋친 목소리로 그를 불러 세웠다. 나는 내일 나갈 거예요. 나는 당신이 적외선 감시장치로 감시를 하고 괴를 풀어 감시했다는데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미안하오. 나는 단연코 내일 산을 내려갈 겁니다. 개에게 물리든 어떻게 되든 말이에요. 당신은 내일 이 방문을 열지 않을 건가요? 당신은 지금 자신이 정의를 찾아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정의라 하더라도 이건 온당치 못한 방법이에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 걸 보면 나의 납치를 무기로 삼는 모양인데 나는 결코 범죄자의 무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마사코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한 납치범은 그냥 나가려다 말고 그녀 앞에 앉았다. 마사코는 다시 힘주어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납치되어 있어요. 당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동물을 가둬두는 것에 불과해요. 납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줘야 해요. 무엇 알고 싶소? 납치범은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선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마사코는 다시 한번 다부진 목소리로 최종 선언을 하듯 내뱉었다. 범인은 마사코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나는 한국 역사에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요. 당신을 인질로 일본 정부에 한성공사관 435호 전문을 요구하는 것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요. 아니 그럼 당신은 한국인이라는 말인가요? 그렇소. 그런데 어떻게 모두의 신임을 받는 유지가 되었죠? 여기 일본 땅에서? 이곳에는 오래전에 왔소. 좋아요. 그럼 당신이 말한 죄와 435호 전문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건 별로 말하고 싶지 않소. 그렇다면 난 내일 산을 내려갈 거예요. 당신이 막든 맹견이 물든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나를 죽이든 그냥 내버려 두든. 너무도 단호한 마사코의 결단에 납치범의 표정이 굳어졌다. 조금 기다려주시오. 곧 결정을 하겠소. 무슨 결정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둘 중 하나요. 당신을 풀어주든 아니면. 납치범의 입에서는 정말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다. 자신을 풀어주다니. 그러나 범인의 다음 말은 뭐란 말인가. 갑자기 끔찍한 상상이 마사코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니면? 마사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모두가 쟁쟁한 사람들 뿐이야.
추호라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 모두가 말이야. 수사부장은 다나카를 보자마자 몹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리 줘 보세요. 다나카는 날카로운 눈길로 외무성 사무차관에게서 입수한 열람자 명단을 훑었다. 하지만 수사부장의 말대로 의심스러운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 다나카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일본 사회에서 당당한 명망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는 분명히 열람자 명단에 범인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이제 이 쟁쟁한 인물들을 모두 수사하자고 할 텐가? 다나카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래도 신원하기는 하셨겠죠? 물론이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했네. 국적을 바꾼 사람이 없었나요? 없네. 다나카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면 그는 일본인이란 말인가? 그렇게밖에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었다. 이들의 출입국 기록도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납치범은 일본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 지금으로부터 약 20년을 전후해서 한국을 드나들었고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이 있다면 그가 바로 범인입니다.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인우의 자전소설 연병장의 아침에 그렇게 뚜렷이 나와 있는 인물이 잘못될 리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명단의 인물 중 다나카가 제시한 조건에 들어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부터 자네 추리는 좀 이상했어. 범인이 소설에 나와 있다는 것도 그렇고 범행의 동기가 역사에서 기인했다는 것도 그렇고. 수사부장이 잔뜩 실망스러운 말투로 푸념을 했다. 경시총감 역시 수사부장의 방에까지 내려와 근심을 보탰다. 외무성에다가는 뭐라고 하지? 이 명단에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이 납치범이라고 장담했는데 외무차관이 명단을 넘겨주면서도 고개를 가로젓더니. 다나카는 경시청을 나왔다.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걸으면서 생각을 거듭했다. 분명 소설에 있는 그대로 김인우의 구조부는 명성황후를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했다. 박달나무 몽둥이를 들고 도주하는 궁궐 시위대를 가로막고 호통을 쳤다가 사관이 쏜 총에 맞고 절명하는 장면이 전문에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바다 건너 먼 곳에서 이 전문을 보고 김인우를 찾아왔다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었고 문맥으로 보아서 범인은 틀림없는 한국인이었다. 하지만 열람자 명단에 한국인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다. 유일한 가능성은 열람자 명단의 인물 주변에 있던 한국인이 전문의 내용을 보았을 경우인데 명단의 인물은 모두 쟁쟁한 우익 인사들이었다. 절대로 이런 비밀 전문이 한국인에게 넘어가도록 방치할 자들이 아니었다. 다나카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의문을 풀어낼 수 없었다. 경시청으로 다시 돌아온 다나카는 일단 호흡을 조절했다. 그러자 다소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이 사건에는 기대를 걸 만한 상관도 동료도 부하도 없었다. 사건 수사에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다나카는 더 지쳐 있었다. 그는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활기찬 목소리로 모리를 불렀다. 어이 모리. 네 경시장님. 우리 기분 전환 한번 하지? 기분 전환이라뇨? 나가서 원샷이라도 하자고. 모리는 너무나 뜻밖인지 즉각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잠시라도 사건은 싹 잊어버리고 자네와 나 둘이서만 한잔하잔 말이야.
아, 네, 좋습니다. 모리는 어리둥절했지만 다나카와 사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었다. 다나카와 모리는 경시청 앞에 단골 술집으로 갔다. 어서오세요, 경시청님. 맥주로 줘요. 세상에서 제일 찬 맥주로 말이요. 어머, 경시청님. 마음이 바짝바짝 타는 모양이시네. 술을 기다리던 모리는 무릎 사이에 양손을 넣고 비비면서 고개를 숙였다. 경시청님, 죄송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게. 어려운 사건이야.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만큼 범인도 마찬가지겠지. 수색대가 조금이라도 압박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모양이군. 저 경시정님, 얼마 전 어떤 시골 경찰서에 순사가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리는 댄리 경찰서에 곤도 순사 얘기를 전했다. 그래? 그 친구 센스가 있는데? 혹시 그 엉뚱한 순사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나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게 해서 잡힐 자가 아니겠죠? 모리가 다나카의 흉내를 냈다. 다나카와 모리는 한참 웃었다. 수사 도중 이렇게 술을 마셔보는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술잔을 기울이던 다나카의 머릿속에 모리가 전해준 엉뚱하다는 순사의 말이 떠올랐다. 그 순사가 진짜 큰 고기는 엉뚱한 데서 잡힌다고 했다고? 네,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모리, 우리 수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범인은 어쩌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자일지도 몰라.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인이나 혹은 한국인처럼 범행을 저지를 만한 반사회적인, 반일본적인 사람들만 수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야. 상당한 위치에 신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그냥 지나치는 거지. 오히려 그게 맹점일 수가 있거든. 모리, 자네는 간사이 지방의 그 엉뚱한 순사를 비롯한 일단의 경찰들에게 지금까지 수색대가 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수색하도록 지시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도 의심받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조사해 보도록 말일세. 당연히 의심을 안 받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지방 경찰서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조사를 해보도록 해. 그야말로 엉뚱하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모리의 엉뚱한 공로를 위해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을 때였다. 모리의 핸드폰이 울렸다. 다나카는 이미 전원을 꺼놓았지만 모리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직 부담스러운 모양이었다. 모리는 잠시 자리를 비켜 전화를 받더니 다나카에게로 와 핸드폰을 건넸다. 부장님이십니다. 다나카는 약간 늘어진 목소리로 수사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노회연 수사부장이 전화를 받았다. 네, 다나카입니다. 다나카 경시정,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한잔하고 있습니다. 뭐야? 많이 취했어?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도 판단이 안 설 지경입니다. 다나카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평소에 수사부장이라면 자신이 술집에 있는 것을 알면 그냥 전화를 끊을 사람이었다. 부장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총감님이 연락을 하셨어. 지금 외무차관을 만나고 계신데 급히 자네를 찾으셔. 갈 수 있겠나? 다나카는 수사와 관련된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겠습니다. 어딥니까? 아오모리야. 알지?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다나카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시정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모리가 급박한 사정을 눈치채고 뛰어나가 택시를 잡았다. 아오모리는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서 깊은 요정이었다. 경시총관과 외무차관은 제일 안쪽 깊숙한 방에 단둘이 앉아 있었다. 다나카가 방으로 들어서자 외무차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총감이 만류하는데도 일어나 다나카와 맞절을 한 외무차관은 자리에 앉자 직접 술을 따라 다나카에게 권했다. 명성은 늘 듣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니 반갑소. 아무런 과장도 위압감도 없는 담백한 인사였다. 다나카는 고개를 숙여 인사에 답하고는 술잔을 앞에 놓고 두 사람의 대화를 경청했다. 편하게 한잔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한잔하는 자리니까. 외무차관은 역시 외교관답게 자리를 편하게 만드는 외에도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다나카는 차관의 말을 음미하며 술잔을 비웠다. 남자의 인생이란 일을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만나 일을 하면서 친구를 사귀는 거 아니겠소? 일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오. 외무차관은 술잔을 비우며 다시 다나카에게 한 잔을 따라주었다. 다나카도 외무차관의 잔을 채웠다. 다나카 경시정. 네. 다나카는 외무차관이 나직하게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지금 이 사람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외무차관은 은근한 목소리로 물어왔다. 내가 준 열람자 명단에 한국인이 있으면 그가 바로 납치범이라고 말했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 열람자 명단에는 한국인이 없었나 보군요. 네. 그렇다면 주범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게 설명을 좀 해주시오. 어째서 범인이 한국인인지. 다나카는 차분하게 자신의 추리 과정을 설명했다. 과연 대단한 추리요. 외무차관은 흡족한 듯 했다. 하지만 다나카 경시정, 대단한 추리이긴 하나 국제관계에서 확고한 증거라고 내놓기는 좀 어렵소. 외무차관은 외교통이라 그런지 사리를 판단하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외국 기자들이 물어오면 수사의 필요상 왜 주범이 한국인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해주시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납치범이 한국인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해야 하오. 다나카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다나카 경시정, 이 사건은 우리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요. 다나카는 여전히 외무차관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외무차관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지금 우리 일본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어. 두 개의 일본 중 어느 일본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단 말이오. 미국이 강요하고 아시아 각국들이 앵무새처럼 되뇌는 패배자 일본이냐, 아니면 세계 무대에서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강대국 일본이냐. 강대국 일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역사는 자학과 참회의 역사요. 우리는 이 역사를 고쳐야만 하오. 다나카는 한참 떠들썩한 새 역사 교과서 문제를 떠올렸다. 한국인들이 이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난리인 것은 다나카 경시정도 잘 알고 있을 거요. 다나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 역사 교과서는 바뀌지 않소. 그들은 잠시 떠들어댈 뿐이지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요. 다나카는 얼마 전 한국 정부가 교과서를 다른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문화 개방을 연기하고
각종 교류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떠올렸다. 하지만 저들이 계속 떠들어댄다면 좋을 것이 없소.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곤란하니까. 이런 참에 황태자비께서 납치되신 거요. 그리고 그 납치범들이 바로 한국인이요. 이제 교과서 문제는 물 건너갔소. 다나카는 이제야 차관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범인을 잡아야만 해결된다는 게 저의 신념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좋소. 문제는 이미 이것이 정치적인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요.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한 어느 쪽으로 흘러가도 우리 일본에 불리할 까닭이 없소. 다나카는 평소에도 수사가 정치에 의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에 차관의 말에 의의를 제기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렇소? 범행 동기나 납치범들의 캐릭터로 볼 때 이 사건이 한일 간의 문제로 떠오르면 결코 우리 일본에 유리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납치범 역시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다나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잘못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보시오 다나카 경시정. 네. 경시정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란 개인의 관계와는 다르오. 국가 간의 관계, 즉 외교의 본질은 힘이요. 다나카 경시정은 납치범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만 계속 언론에 확인시켜주면 돼요. 일국의 황태자비를 납치했다는 후안무치하고 부도덕한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떤 식으로든 사건은 해결되게 되어 있소. 내일 외무성에서 성명을 발표할 거요. 납치범은 모두 한국인이며 황태자비께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모두 한국의 책임이라고 말이오. 그러다 정말 황태자비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요? 다나카 경시정도 조금 전 납치범 역시 정치적이라 하지 않았소? 다나카는 외무차관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감지했다.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 황태자비를 위험에 빠뜨릴 것 같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란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경시총감 역시 외무차관의 말을 환영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그는 사건이 외교적 문제로 확산되고 한국인이 납치범으로 지목되는 한 경찰이 문책당할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나카는 두 사람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다. 수사는 어디까지나 수사인데다가 잘못하다간 납치범의 페이스에 오히려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차관님, 저의 생각으로는 범인은 그렇게 만만한 다나카 경시정. 범인에게는 이제 방법이 없소. 황태자비께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 그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 목적은 일단 깨지는 거요. 우리는 그자들의 범행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몰아가기만 하면 돼요. 범인은 저항할 방법이 없소. 경찰이 그렇게 애태우지 않아도 되고 수색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소. 시간은 우리 편이요. 다음 날 오전 일본 외무성은 황태자비 납치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경시청은 그간의 수사 결과 황태자비를 납치한 범인들이 모두 한국인이라고 내각에 보도했다. 이에 따라 외무성과 경시청은 한국 정부의 범인 검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미 한국에 파견된 형사대의 인원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으며 황태자비께 위해가 있을 시는 한국 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은 간단했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다. 우에노 공립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기미히토 교사는 교실에 들어서자 뭔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교과서를 펴고 가마쿠라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 할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오다군, 뭔가? 황태자비 납치 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김이토는 제자를 제지하려다가 교실 전체의 분위기를 보아 질문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래, 무슨 질문인가? 외국인이 한 나라의 황태자비를 그렇게 납치 감금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야 말할 나위가 없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황태자비를 납치해서는 안 되지. 황태자비가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야. 특히 외국인이 말입니다. 어쨌든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왜 한국인이 황태자비를 납치했단 말입니까? 이유는 아직 모른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밝혀지겠지. 저는 그 한국인 한두 사람의 행위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전에 이시하라 도쿄지사께서 중국에는 범죄적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말씀하셨듯이 한국인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입니다. 그런 말은 받아들일 게 못 된다. 범죄는 개인 성향이야. 개인의 환경과 조건이 문제지 범죄적 민족성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우리 일본인보다 무식하고 잔인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일본인이 중국인이나 한국인에게 끼친 피해가 훨씬 크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너희들은 남경 학살도 모르고 제암리 사건도 모른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일본인들은 중국의 남경에서 20만이나 되는 중국인들을 무참히 죽였어. 군사작전도 아니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죽였단 말이다. 그리고 한국의 제암리에서는 온 마을을 봉쇄하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이고 불질렀다. 한 마을이 송두리째 없어진 거지. 관동 대지진 때도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뿌렸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을 죽였다. 선생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전에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었다. 교실에서 가르친 역사란 말이다. 오다는 교과서를 휙 내던졌다. 거짓말쟁이,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봐요. 그런 게 교과서에 있었다고. 오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오다뿐이 아니었다. 몇 명의 남학생이 뒤이어 이번에는 여학생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교과서에는 분명 그런 내용이 없어. 옛날 교과서? 그건 우리 일본의 힘을 빼놓으려고 미국 놈들이 시켜서 할 수 없이 넣었던 거라고 그랬어. 이제 우리 일본은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 일본인을 끝없는 참회의 수렁에서 뒹굴게 하는 당신은 역사 선생이 아니야. 패배주의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우린 더 이상 그런 역사를 배울 수 없어. 자리에 앉아, 이 못된 녀석들아. 너희가 아는 건 진정한 역사가 아니야. 그러나 다음 순간 기미히토의 눈에 불이 튀었다. 곧이어 발길질이 날아오고 기미히토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다. 여기에는 분노한 여학생들까지도 가세했다. 대사님, 어서 피신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경찰도 피신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폭도가 워낙 많답니다. 이혁 대사는 창 너머 태극기가 불타는 광경을 슬픈 눈길로 바라보았다. 대사관의 폭도들이 난입한 것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다. 대사님, 일단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보시오, 첨사관. 네, 대사님. 어째서 확실하지도 않은 사실을 두고 우리 한국 대사관만 이렇게 난입을 당하고 태극기가 끌어내려지고 불태워져야만 하는 거요. 이상하지 않소? 침략을 한 일본 쪽보다는 당한 한국 쪽이 훨씬 억울한 점이 많은데 또 망언이니 뭐니 차마 넘길 수 없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요? 그런데 어째서 서울의 일본 대사관엔 한국인들이 난입하지도
또 일장기를 끌어내려 불태우지도 않는데 도쿄의 한국 대사관은 왜 이렇게 빈번하게 당한단 말이오. 이해할 수가 없소. 참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오? 참사관은 뜻밖의 질문에 당황했다. 대답을 한번 해보시오. 폭도들이 난입한 위급한 상황에서 대사는 아주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대사님, 한국과 일본간 처벌의 차이가 나서 그럴까? 하지만 처벌이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소. 개인적 폭행이나 재산 범죄도 아닌데 말이오. 그러면 뭐냐, 무슨 이유냐? 나는 그것이 못내 궁금하오. 참사관, 당신도 일본에 오래 있었으니 한번 대답을 해보시오. 그건 아마 민족성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요? 민족성이라니? 한일 간 민족성의 차이? 한국은 선비의 덕을 높게 여기고 일본은 무사의 의리를 높게 여기는 나라라.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가 전화를 받았다. 경찰서장이었다. 대사님, 마지막 통보라고 어서 자리를 피하시라고 합니다. 당신들이 나가시오. 나는 더 이상 자리를 피하는 일 따위는 못하겠소. 저들이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대사관에 난입한 거라면 여기서 저들을 막겠소. 비서가 대사의 말을 전하자마자 문이 열리며 일단의 무리가 대사실로 들어왔다. 일본 경찰이었다. 서장이 숨가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급한 목소리로 종용했다. 대사님, 어서 피하십시오. 아니요, 나는 여기서 저들을 막겠소. 대사님,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나는 피할 수 없소. 대사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서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관들은 대사를 강제로 부축하다시피 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대사가 강제로 끌려나가는 것을 보며 참사관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사의 심중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참사관은 이제 곧 폭도들이 밀고 들어올 대사실을 떠나며 빈방에 대고 독백을 했다. 대사님, 지금 이곳이 바로 한일 관계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사실은 들이닥친 폭도에 의해 엉망이 되고 말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포로 돌아간 황태자비의 탈출 계획, 한국 대사관에서 일어난 폭동, 학생들에게 짓밟힌 일본 역사교사.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